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던, 아니 어쩌면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가정이었죠. 장민석, 43세 독립영화 제작사 대표입니다. 화려한 타이틀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수익은 넉넉하지 않았고, 때론 직원들 월급 맞추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죠. 영화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기획서를 쓰고 투자자를 만나러 다니고 밤늦게 편집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사무실은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젊은 스태프들이 열정을 불태우며 작품을 만들어냈죠. 민석은 그들의 선배이자 대표로서 때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팀원들을 챙겼어요. 수고했어. 오늘 야식은 내가 살게. 촬영이 늦어진 날이면 그렇게 말하며 치킨을 시켰습니다. 돈은 넉넉지 않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죠. 아내 오유진은 38, 대형 병원의 간호팀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였죠. 안정적인 월급의 복지도 좋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민석의 불안정한 수입을 유진의 월급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유진은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팀장으로 통했어요. 환자들에게도 친절했고 후배 간호사들을 잘 이끌었죠. 두 사람 사이엔 7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눈망울로 아빠를 쏙 빼닮은 아이였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아빠 하고 달려와 안기곤 했죠. 민석은 그 작은 몸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아이는 신나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어요. 주말이면 민석은 아이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 아래서 아이를 받아주며 웃었어요. 유진은 그런 두 부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행복해했죠. 우리 아빠 최고지? 민석이 아이에게 묻곤 했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햇살 좋은 오후, 세 식구는 그렇게 평범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민석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 유진이 퇴근길에 사온 반찬들.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죠. 오늘 촬영장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 민석이 말을 꺼내면 유진은 응, 그래서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는 밥알을 입 주변에 묻히며 깔깔거렸고요. 평범한 대화, 평범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퇴근 후 민석은 아이와 함께 목욕을 시켰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고 장난감 오리를 띄워주고 샴푸 거품으로 아이 머리에 뿔을 만들어줬죠. 아빠, 나 공룡. 아이가 으르렁거리며 물을 튀기면 민석도 함께 웃으며 장난을 받아줬어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민석에겐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유진도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들 씻겨줘서 고마워. 민석은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하고 답했죠. 밤이 되면 세 식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이는 아빠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유진은 민석 어깨에 기댔어요. 평온한, 너무나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이 가정엔 큰 사건도 극적인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어요. 민석은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했고 유진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았으며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누가 봐도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민석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이 이마에 뽀뽀를 해줬어요. 아빠가 많이 사랑해. 아이는 스르르 눈을 감으며 잠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되면 좋겠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법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유진의 스케줄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병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유진은 아침에 나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고 답했죠.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식, 학회, 워크숍, 세미나. 유진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이번 주말엔 학회 참석해야 돼. 유진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달력을 보며 이번 주말에 아이 유치원 행사 있는데 했지만 유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미안한데 이건 정말 중요한 학회야. 다음에 갈게. 민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병원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유진은 바쁘다며 집을 비웠어요. 워크숍 때문에 지방 출장 가야 해. 동기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핑계는 아니 이유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민석은 의심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내가 커리어 우먼으로서 성장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아이와 민석의 식탁은 점점 자주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7시가 되어도 유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아이가 물으면 민석은 엄마 일하시느라 바빠. 우리끼리 먼저 먹자 하고 답했습니다. 식탁에 놓인 3개의 그릇 중 하나는 늘 차가웠죠. 김이 모락모락 나던 밥과 국은 식어갔고 아이는 엄마 자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어느 날 밤 10시가 넘어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민석은 거실에서 아이를 재우고 나와 있었어요. 회식 끝나고 2차까지 갔어. 유진은 피곤한 듯 소파에 주저앉았죠. 술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힘들었겠네, 씻고 자. 민석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예전에 유진은 회식이 있어도 일찍 빠져나와 집에 오곤 했는데 말이죠. 더 이상해진 건 유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곤 했는데 이젠 손에서 놓지를 않았어요.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죠. 진동이 울리면 재빠르게 확인하고 화면을 민석이 볼 수 없게 각도를 틀었습니다. 누구야? 민석이 물으면 병원 동료하고 짧게 답할 뿐이었어요.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유진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석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병원 업무 때문에 짓는 표정이 아니었죠. 뭔가 달랐습니다. 설렘 같은 게 묻어났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석이 물었지만 유진은 별거 아니야 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유진은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죠. 민석이 뒤척이면 유진은 황급히 화면을 잠갔습니다. 앉아. 민석이 물으면 응, 곧 잘게 하고 답했지만 한참 후에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석과 아이는 집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소파에 앉아 또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유진은 화들짝 놀라며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은 블록을 쌓다 말고 침실 쪽을 바라봤죠. 문틈으로 유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죠. 민석은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유진이 자신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게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통화는 10분 넘게 이어졌어요. 민석은 아이와 놀면서도 귀는 침실 쪽에 가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온 유진의 얼굴엔 묘한 홍조가 떠올라 있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병원 선생님이었어.
다음 주 학회 일정 조율하는 거. 유진은 담담하게 답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유진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밥 먹자. 민석이 불렀지만 유진은 응하고 대답만 할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엄마, 배고파하고 말해야 겨우 일어났죠. 하지만 식탁에 앉아서도 휴대폰을 옆에 두고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아이가 신나게 말했지만 유진은 그래. 하고 건성으로 답할 뿐이었어요.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아빠한테 보여줘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밤이 되면 유진은 먼저 자겠다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나중에 들어가 보면 유진은 자는 게 아니라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앉아. 민석이 물으면 영상 하나만 보고 잘게 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휴대폰 불빛은 꺼지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아이가 민석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우리랑 안 살 거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민석은 당황해서 물었죠.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랑 안 놀아줘. 맨날 전화기만 봐. 민석은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요즘 일이 많은 거야. 민석은 아이를 달래며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 정말 그냥 바쁜 것뿐일까? 하지만 민석은 그 의심을 마음속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운명의 날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석은 아이와 함께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유진의 차가 보였습니다. 엄마 차다. 아이가 소리쳤어요. 민석도 반가운 마음에 유진의 차 쪽으로 걸어갔죠. 유진이 집에 일찍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차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민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조수석 선바이저가 내려와 있었고 거기 끼워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 속엔 유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유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민석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아빠, 왜 그래? 아이가 민석의 바지를 잡아당겼지만 민석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동료일 거야. 병원 사람들이랑 워크숍 갔을 때 찍은 거겠지. 민석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불안이 폭발적으로 커져갔어요. 집에 들어가자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유진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민석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유진에게 다가갔죠. 차 안에 있던 사진 뭐야?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엔 놀람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싸늘했죠. 봤구나. 유진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고 물었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난달에 찍은 거야. 동해 바다에서.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죠. 민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누구랑? 그 남자는 누구야? 병원 의사야. 유진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당당했거든요. 그래서 의사랑 왜 둘이서 바다를 가? 민석이 다그치자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유진의 입에서 민석이 상상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맞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뭐? 뭐라고? 민석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유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민석과 마주 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유진의 목소리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유진을 바라봤죠.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심이야. 나 이제 이 생활 못해.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왜?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우리 뭐가 문제였어? 민석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유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문제는 없었어. 그냥 사랑이 없었을 뿐이야.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난 이게 지겨워.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겹다고? 우리 가정이 지겹다고? 아이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려고?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당신이 키워. 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낳은 아이잖아. 7살짜리를 어떻게 버리고 가?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버리는 게 아니야. 당신이 더 잘 키울 수 있어. 난 엄마 역할이 안 맞아. 민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알던 유진이 맞나 싶었어요. 언제부터였어? 그 남자랑은 언제부터 만난 거야? 민석이 물었죠. 유진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답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거의 1년 됐어. 1년. 1년 동안 민석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동안 민석은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아내가 피곤하다며 늦게 들어오면 이해해줬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유진은 다른 남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정말 인간이야? 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유진은 민석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행복할 권리가 있어. 당신이랑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 행복할 권리?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당신 행복할 권리 있지. 근데 그게 아이 버리고 가정 파괴하면서까지 찾아야 할 행복이야?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 유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 난 내 사랑을 선택했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그 목소리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어요. 민석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민석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빠, 엄마, 왜 싸워? 순진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이에게 다가갔죠. 아니야, 안 싸웠어. 들어가서 놀고 있어. 하지만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그 모습에 민석의 가슴은 더욱 차갑게 얼어갔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이 엄마가 맞나?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가 있지? 민석은 아이를 다시 방으로 데려가 달랬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이를 안아주며 속삭였지만
민석 자신도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아이 앞에선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유진에게 다시 한번 대화를 청했어요. 혹시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 했죠. 유진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가족이잖아. 민석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짐 빼서 나갈 거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그럼 아이한테라도 제대로 된 작별 인사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주말에 애한테 말할게.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이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일어났어요. 아빠, 오늘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민석은 약속했던 놀이공원 나들이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 가자. 준비해. 민석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함께 나섰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게 신이 났는지 종종 걸음으로 앞서갔죠. 엄마, 빨리 와. 아이가 손짓하며 웃었습니다. 유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따라갔어요. 놀이공원에서 아이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범퍼카를 몰고 솜사탕을 먹으며 깔깔거렸어요. 엄마, 아빠 봐봐. 나 저거 탈 수 있어. 아이는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가득했죠. 민석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함께 웃었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이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긴 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어요.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고 문자가 오면 슬쩍 미소를 지었죠.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아이와의 마지막 시간인데도 저 남자 생각을 하고 있구나. 놀이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는 피곤한지 스르르 잠들었어요. 민석은 백미러로 뒷자리에 앉은 아이를 바라봤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 아이의 세상이 무너질 텐데. 집에 도착해 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집 왔어.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유진이 소파에 앉으라며 아이를 불렀죠. 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엄마 앞에 섰습니다. 뭔데? 순진한 목소리였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여기서 안 살 거야. 너무나 담담한 말투였죠. 아이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응? 어디 가는데? 아이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다른 데서 살 거야. 너는 아빠랑 여기서 사는 거고. 그제야 아이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번졌습니다. 왜? 엄마 왜 안 와? 나 싫어.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죠.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안 돼. 넌 아빠랑 있어야 해. 그 말에 아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싫어.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아이가 소리치며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유진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엄마, 가지 마.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아이는 온 힘을 다해 매달렸죠. 하지만 유진은 냉정하게 아이 손을 떼어냈습니다. 나 엄마 가야 해. 아이가 다시 매달리자 유진은 더 강하게 손을 뿌리쳤어요.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엉엉. 엄마. 민석은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아이는 민석의 품에서도 유진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엄마. 엄마 가지 마. 유진은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죠. 민석은 아이를 달래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아이 우는 걸 보고도 저렇게 차갑게 등을 돌릴 수가 있어? 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흐느껴 울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 안 들어서 엄마가 가는 거야? 아이의 말에 민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절대로. 민석은 아이를 꼭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엄마 목까지 다 해줄게.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엄마가 좋은데.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며 또 눈물을 쏟았죠. 밤이 되어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를 찾으며 울기만 했죠. 민석은 아이를 달래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짐을 다 쌌나 봅니다. 아이는 부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죠. 엄마, 정말 가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유진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넌 아빠랑 잘 살아. 엄마는 사랑을 선택했어. 그 말에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이 아이와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엄마, 엄마. 작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민석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민석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석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이 앞에선 강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 살 수 있어. 아빠 믿어줄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석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낄 뿐이었어요. 민석은 아이를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죠. 유진이 탄 차가 멀어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 분노를 사귀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유진,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랑이 뭔지 몰라. 하지만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반드시. 민석의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민석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유진과 그 남자 둘 다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유진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아이를 돌보며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 지르며 울면서 깨어났어요. 민석은 그때마다 달려가 아이를 안아줬죠.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아이 눈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수업 중에도 멍하니 있고 친구들이랑도 안 놀려고 해요. 민석은 죄송하다고 집안 사정이 좀 있다고 둘러댔죠. 선생님은 이해한다며 아이를 잘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석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야, 잘못한 건 유진이야. 분노와 자책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가 왔어요. 발신인은 유진이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쳐본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해 놓았더군요. 양육권은 민석, 재산 분할은 반반, 위자료는 없음.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였어요. 마치 사업 계약서 같았죠.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해서 보내줘. 조용히 끝내자. 아이는 잘 부탁해.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그저 사무적인 요청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조용히 끝내자고. 웃기고 있네.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유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거였어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죠. 며칠 동안 민석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15년을 함께한 시간, 아이를 낳고 키운 세월, 그 모든 게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류는 받았지? 언제 보내줄 거야? 목소리엔 조바심이 묻어났죠. 왜 그렇게 급해? 그 남자랑 빨리 새 출발하고 싶어서. 민석이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이미 끝난 사이잖아. 서로 편하게 정리하자고. 유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하게? 당신만 편한 거지. 나랑 아이는 하나도 편하지 않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럼 어쩌라고?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 그게 아이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유진이 쏘아붙였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진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는다고 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요. 알았어. 서류 검토하고 연락할게.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죠. 예전에 독립영화 제작할 때 도와준 변호사 친구의 명함이었어요. 다음 날, 민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형, 도와줘. 민석은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의 외도, 일방적인 이혼 통보, 아이를 버리고 떠난 일까지 전부 말했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민석아, 이건 명백한 유책 배우자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상간자 소송도 고려해봐. 내 아내랑 바람핀 그 남자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 상간자 소송. 민석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야. 다만 증거가 필요해. 둘이 만났다는 증거,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말이야. 민석은 머릿속을 굴렸어요. 증거라. 유진의 차에서 본 사진, 휴대폰 문자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하나씩 떠올랐죠. 증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시간 좀 줘. 변호사는 민석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해야 할 것 같고 대신 제대로 된 보상은 받아내자. 내가 당한 만큼은 받아야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유진이 두고 간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화장대. 구석구석 살폈죠.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유진이 쓰던 건데 버려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본 민석은 숨이 막혔어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기록들이 있었죠. 오늘 그 사람이랑 저녁 먹었다. 너무 행복했어. 주말에 바다 가기로 했다. 설렌다. 한 줄 한 줄이 칼처럼 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석은 다이어리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유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죠. 공동계좌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여행지. 민석이 모르는 곳에서의 지출이 수두룩했어요. 영수증들을 모으고 문자 기록을 캡처하고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석은 밤낮으로 증거를 모았죠. 아이가 잠든 뒤 혼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민석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변호사에게 증거를 넘기자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상간자 소송 진행할 수 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해줘. 그 남자도 대가를 치르게 해줘. 하지만 이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에게서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 결국 민석은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죠. 이걸 쓰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민석은 아이 방문을 열고 잠든 얼굴을 바라봤죠.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민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서재로 돌아온 민석은 이혼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또박또박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죠. 그래, 내가 원한 세기의 로맨스. 내가 박수 쳐주마. 민석의 눈빛엔 분노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유진. 당신이 뿌린 씨앗, 당신이 거둬야지. 이혼 서류를 보낸 지 이틀 후, 민석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자, 이게 상간자 소송 준비 서류야.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내 아내 유진과 부정행위를 한 남자, 병원 의사 강태윤.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야. 민석은 그 이름을 처음 제대로 들었어요. 강태윤. 자기 가정을 무너뜨린 남자의 이름이었죠.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민석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먼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그럼 상대방한테 소장 부본이 가고 재판 날짜가 잡히지. 증거 제출하고 증인 신문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는 거야. 민석은 모아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닷가 사진, 호텔 영수증, 여행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유진의 일기장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원 주차장 폐쇄회로 녹화 영상이 있었어요. 병원 폐쇄회로는 민석이 병원 경비원에게 부탁해서 얻어낸 거였습니다. 제 아내가 외도하는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해했지만 민석의 간절한 부탁에 몇 장면을 복사해줬죠. 거기엔 유진과 강태윤이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 차에 함께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돼. 위자료 최소 3천만 원은 받아낼 수 있을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민석은 법원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뒤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미쳤어? 상간자 소송이 뭐야? 유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민석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야. 가정 파괴하고 아이 버린 게 누군데?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사랑한 게 죄야. 유진이 소리쳤어요. 민석은 코웃음 쳤죠. 사랑? 유부녀랑 바람 피운 게 사랑이라고? 웃기지 마. 그건 범죄야. 유진은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소송 취하해줘. 제발. 유진의 목소리가 누그러졌어요. 애원하는 투였죠. 하지만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당신들이 뿌린 씨, 당신들이 거둬야지.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강태윤에게도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민석은 변호사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 왔어. 합의하고 싶다는데? 민석은 고개를 저었죠. 합의 안 해. 끝까지 가. 한 달 뒤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석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갔어요. 법정 앞에서 유진과 강태윤을 마주쳤죠. 강태윤은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편이었고 옷차림도 말끔했어요. 유진은 민석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윤은 어색하게 서 있었죠. 민석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들, 잘 지내?
비꼬는 투였습니다. 강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석 측 변호사가 먼저 소장을 낭독했죠. 피고 강태윤은 원고의 배우자인 오유진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사진, 영수증, 폐쇄회로 영상. 하나하나가 법정에 공개될 때마다 유진과 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영상이 나오자 강태윤은 고개를 숙였죠. 변명할 게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강태윤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는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상태였다고 들었고 사랑에 빠진 것뿐입니다. 고의로 혼인을 파탄낸 것이 아닙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별거. 거짓말이었어요. 유진이 집을 나간 건 이혼 서류를 보내기 직전이었죠. 민석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피고인 오유진을 만나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입니다. 당시 원고 부부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7살 아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로 가족 사진들이 제출됐어요. 작년 가을, 겨울, 올해 봄까지 찍은 가족 사진들. 놀이공원에서, 식당에서, 집에서. 행복해 보이는 세 식구의 모습이었죠. 판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강태윤은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강태윤은 대답을 망설였죠.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정했어요. 판사는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증인 신문도 있었죠. 병원 동료가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진의 친구도 증인석에 섰어요. 유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죠. 강태윤은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변호사 뒤에 숨듯이 앉아 있었어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민석을 노려봤지만 민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강태윤이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의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석은 그를 차갑게 쳐다봤죠. 죄송하면 다야. 내 가정 파괴한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강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사랑했습니다. 그 말에 민석은 웃음이 나왔어요. 사랑? 남의 아내 꼬셔서 가정 부수는 게 사랑이야? 그럼 그 사랑 값을 제대로 치러. 민석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2번째, 3번째 재판이 이어졌어요. 강태윤 측은 계속 합의를 제안했지만 민석은 거절했죠. 판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강태윤과 유진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강태윤은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윤은 고개를 푹 숙였죠. 법정을 나서는 민석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승소였어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죠. 그들이 대가를 치렀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법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처벌했어요. 유진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만족해? 민석은 돌아보지 않고 답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두고 볼 거야. 그리고 법원을 나섰죠. 1년이 흘렀습니다. 민석과 아이는 둘만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가끔 엄마를 찾았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죠. 민석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유치원 행사엔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퇴근 후엔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어주며 재웠죠.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회사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새로운 독립 영화 프로젝트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수익이 늘어나고 직원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석은 바쁘게 일하면서도 아이를 최우선으로 챙겼어요.
반면 유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직후 유진은 강태윤과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았어. 유진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은 아침형 인간이었고 유진은 저녁형이었어요. 사소한 차이였지만 매일 부딪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죠. 왜 이렇게 늦게 자? 강태윤이 짜증을 냈고 당신이나 일찍 자지 뭐 유진이 받아쳤습니다. 돈 문제도 불거졌어요. 강태윤은 의사였지만 알고 보니 학자금 대출과 병원 개업 준비 자금으로 빚이 상당했습니다. 왜 이걸 미리 말 안 했어? 유진이 따졌죠. 말했어도 당신이 듣지 않았잖아. 강태윤도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유진은 강태윤이 대부분을 부담할 거라 생각했는데 강태윤은 반반 부담하자고 했어요. 우린 평등한 관계잖아. 강태윤의 말에 유진은 당황했죠. 민석과 살 땐 민석이 대부분 생활비를 댔거든요. 물론 민석 수입이 불안정해서 유진이 보태긴 했지만 집안일과 육아를 함께 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강태윤은 달랐습니다. 집안일도 정확히 반반 나누자고 했어요. 나도 일하니까 당신도 설거지해. 청소는 돌아가면서 하자. 처음엔 공정해 보였지만 유진은 점점 피곤해졌죠. 병원 일로 지쳐 돌아와도 쉴 틈이 없었어요. 강태윤의 성격도 점점 드러났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오늘 내가 힘들었으니까 당신이 저녁해.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으니까 혼자 먹어. 유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죠. 민석은 그래도 유진을 배려했었는데 말이에요.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 강태윤이 소리치면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해서 그래. 유진도 맞섰어요.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속삭이던 그 입에서 이젠 날선 말들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강태윤이 술 먹고 들어와서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와서도 편할 날이 없네. 유진은 겁에 질렸죠. 민석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와 유진 앞에선 웃으려 노력했었어요. 유진은 혼자 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꾼 사랑이었나? 처음 강태윤을 만났을 때의 설렘, 몰래 만나던 그 스릴, 바닷가에서 손잡고 걷던 그 행복.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젠 그와 함께 있어도 숨이 막힐 뿐이었어요.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즘 태윤이랑 너무 힘들어. 친구는 냉정하게 말했죠. 그럴 줄 알았어.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가 잘 될 리 없잖아. 당신 민석이한테 너무한 거야. 유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민석 생각이 났습니다. 조용히 옆에 누워 책을 읽던 민석, 주말 아침에 팬케이크를 구워주던 민석, 아이와 함께 놀아주던 민석. 그때는 지루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알겠더군요. 강태윤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둘은 거의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죠. 유진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멀쩡한 가정을 버렸을까? 아이 생각도 났어요. 유진은 아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무슨 얼굴로 연락하겠어요? 버리고 나온 아이에게 말이에요. 가끔 아이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전화기는 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민석을 우연히 봤어요. 아이가 감기 걸려서 소아과에 온 모양이었죠. 유진은 복도 끝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석은 아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아이는 많이 자란 것 같았죠. 얼굴도 건강해 보였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게 내 아들인데. 저 아이를 내가 낳았는데.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유진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민석과 아이가 병원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유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강태윤과 또 싸웠어요. 왜 밥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 강태윤이 짜증을 냈죠. 당신이나 해먹어.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해? 강태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이제 지겨워. 당신이랑 사는 것도 이 생활도 다 지겨워. 유진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강태윤은 비웃었어요. 그럼 나가. 어차피 당신 갈 데도 없잖아. 남편도 버리고 아이도 버린 주제에. 그 말에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윤이 계속 말했죠. 당신 때문에 나 상간자 소송까지 당했어. 돈도 엄청 날렸고. 이제 와서 불만이야? 유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강태윤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유진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갈 곳이 없었죠. 친구들도 연락이 뜸했고 부모님한테 갈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이혼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하셨거든요. 유진은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얇은 옷만 입고 나와서 추웠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이게 내가 선택한 세기의 로맨스구나.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을 찾았다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는데 결국 남은 건 후회와 외로움뿐이었어요. 1년 하고도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석과 아이는 독립영화제 행사장에 와 있었어요. 민석이 제작한 영화가 신인 감독상 후보에 올라 있었거든요. 아이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죠. 아빠, 여기 사람 엄청 많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아들 떨리지? 민석이 웃으며 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무서워. 그 말에 민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많이 자랐어요. 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었죠. 행사장 밖 카페 쪽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유진은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다 민석과 아이를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인가요? 1년도 넘게 보지 못한 아들이었죠. 아이는 많이 컸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민석도 달라 보였어요. 예전보다 여유로워 보였죠. 옷차림도 깔끔했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유진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반면 유진 자신은 어땠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진 자기 모습에 놀랐어요.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죠. 옷도 구겨진 점퍼에 낡은 청바지였습니다. 강태윤과 또 다투고 나온 참이었거든요. 오늘도 아침부터 싸웠어요. 당신 요즘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거 아냐? 강태윤이 비난했죠. 유진은 최근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팀장으로서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유진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였습니다. 일자리 구하고 있다고 했잖아. 유진이 소리쳤지만 강태윤은 코웃음만 쳤어요. 그래, 열심히 구해봐. 당신 나이에 쉽지 않을 텐데. 그 말에 유진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던 겁니다. 행사장 앞에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어요. 아이를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과 아이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은 멀찍이 따라 들어갔죠. 로비 구석에 숨듯이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민석의 영화 제목이 불렸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신인 감독상은 장민석 감독님,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아이가 아빠를 꼭 안으며 아빠 축하해 라고 외쳤죠. 민석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유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차올랐죠. 민석은 해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아이를 키우며 동시에 꿈도 이뤘어요. 유진 없이도, 아니 어쩌면 유진이 없어서 더 잘해낸 건지도 모르죠.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제 아들 덕분입니다. 민석이 무대에서 말했어요. 힘들 때마다 아들이 힘이 돼줬습니다. 우리 아들 사랑해. 객석에서 아이가 손을 흔들었죠.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은 그 장면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기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 옆에, 민석 옆에 자기가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화장실로 숨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다 가지고 있었는데 다 버렸어. 화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민석과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유진은 얼어붙었죠. 민석도 유진을 봤습니다. 잠시 멈춰 섰어요. 아이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아빠? 아이는 유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르죠. 유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가자. 민석이 아이 손을 이끌며 걸어갔어요. 유진 곁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아이는 엄마를 힐끗 보고는 아빠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민석과 아이가 멀어져 갔습니다. 유진은 쫓아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행사장을 나가는 민석과 아이 앞을 유진이 막아섰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죠. 민석은 차갑게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할 말 있어? 민석의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유진은 아이를 보며 말했죠.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아이는 아빠 뒤에 숨었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버린 아이잖아.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야? 민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죠.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다야. 이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엄마 찾으면서 밤마다 악몽 꿨어. 그걸 다 내가 달랬어. 내가 선택한 그 남자는 뭐 해줬는데?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유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죠. 아니, 오히려 상처만 줬어요. 그 사람이랑 잘 지내? 민석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잘 안 돼. 민석은 코웃음을 쳤죠. 그럴 줄 알았어. 사랑을 택한 게 아니라 욕망을 택한 거였으니까. 처음부터 끝이 정해져 있었어. 민석아. 유진이 애원하듯 불렀습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민석은 손을 저었어요. 돌아갈 곳은 없어. 내가 다 부쉈잖아. 민석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후회뿐이야. 그 후회 안고 살아. 우린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민석은 유진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유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이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민석과 아이는 멀어져 갔어요. 아이가 뒤를 돌아봤지만 민석은 저쪽 보지 마 하고 아이 고개를 돌렸죠. 두 부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반면 유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거리 한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진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웃으며 떠났던 1년 전의 그 선택이 자신을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뜨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강태윤과의 관계도 끝이 보였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진작에 식어버렸고 이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가 됐죠. 세기의 로맨스는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갈 곳도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죠. 그저 텅 빈 거리를 배회할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엔 민석과 아이의 행복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안정된 직장, 무엇보다 아이의 웃음소리. 그 모든 걸 자기 손으로 버렸어요. 순간의 설렘과 욕망 때문에 말이죠. 이제 유진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 무게가 유진을 짓눌렀어요.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고 유진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석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내게 남은 건 후회뿐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유진은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했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밤거리를 홀로 걷는 유진의 뒷모습은 처량했습니다. 세기의 로맨스를 꿈꿨던 여자의 최후였어요. 화려했던 시작과 달리 끝은 이토록 쓸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